전국에 계신 서원각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 강사 은동진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또 앞에 흥성대원군 정책에 이어서 2강입니다. 2강. 두 번째 강의 들어갈 건데요. 개화 정책과 열강이 있고 지금 더 큰 제목 타이틀은 또 똑같아요. 들어갈 건데 이제 우리는 뭘 들어갈 거냐면 흥성대원군이 집권했던 10년 이후에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앞에서 흥성대원군 아치가 집권했던 10년을 봤고요. 10년이 지나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최익현이란 아저씨가 상소를 쓰게 돼요. 그 상소를 쓰는데 상소의 내용은 뭐냐면 흥성대원군 10년이 지났다. 10년이 지나니까 네 아들 고종 나이가 이제 20살이다. 홀로 정치할 나이가 됐다. 꺼지삼이란 상소를 씁니다. 그러자 흥성대원군이 남아있을 명분이 없잖아요. 왜냐면 팩트잖아. 팩트. 사실입니다. 그래서 휘리릭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와서 어떻게 되냐면 이 상소를 계기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한다 그래서 고종의 친정이 벌어집니다. 그리고요. 항상 또 그래요. 권력을 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권력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 기구도 필요하고요. 내구조 속의 1순위 일단 왕공 강화국고 그리고 정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쪽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이 국회의원 선거 보면은 어떻게든 자기 당 소속 사람들을 많이 당선시키려고 하잖아요. 왜? 그래야지 국회에 들어갔을 때 입김이 세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르는 정치 세력이 많아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아빠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아버지인 흥성대원군 사람이다 보니까 누구를 땡겨와도 다 아버지 사람이고 심지어는 자기 친척들을 땡겨와도 아버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누구? 드라마와 영화의 단골 소재인 바로 고종의 와이프였던 명성황후죠. 민씨 세력들을 땡겨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뭉뚱그려서 민씨 세력, 민씨 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이 이때 전면에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흥성대원군의 기본적인 정책은 걸어 잠그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이 있을 때는 찍소리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자라는 개화파라는 세력들. 얘들이 만약에 흥성대원군 때 얘기를 했더라면은 모가지가 바로 댕강 날아갔겠죠. 그러면서 이 개화파는요. 흥성대원군이 사라지자마자 전하 서양의 문물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센스쟁이 일반 쫙바리 새끼들은요. 흥성대원군이 사라지자마자 동해안에 배를 띄워요. 그 배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운요호라는 배를 띄웁니다. 그게 운요호 사건이에요. 그러면 운요호란 배를 동해안에서 띄워서요. 대포를 뻥뻥뻥뻥뻥뻥 쏘면서 우리랑 수기하자 강화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자 고종은 참 난감해요. 왜? 본인이 왕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수습을 체제를 정비를 하고 자기 중심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일본을 사실은 달래주는 형태로 조약을 체결한 게 바로 광화도 조약입니다. 광화도 조약을 맺기 전에 우리는 일본이나 오랑캐를 대할 때 모습이 어떤 거냐면 연애의 기본이 뭡니까? 밀당이잖아요. 밀고 땡기기. 때리기 다지면 우쭈쭈 달래주기도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일본은 지금 칭얼칭얼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래주는 형태로 체결한 게 바로 광화도 조약입니다. 그러면 이 광화도 조약은 배경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운요 사건이라는 걸 계기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고요. 이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최초로 체결하게 되는 근대적 조약이자 그리고 불평등 조약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불평등 조약인지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험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오면은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으로 설명을 옳은 것을 했을 때 오답인거나 또는 정답인 걸 찾으면 됩니다.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정답이죠. 불평등 조약이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운요 사건을 계기로 체결되었다.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도 조약의 디테일한 조약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그 조약 내용은 특히나 내용 중에서 왜 이게 불평등 조약인지를 좀 아셔야 되는데 조약 내용은 제가 표로 한번 띄어서 한번 잡아 드릴게요. 1조를 보겠습니다. 1조를 보게 되면은 조선국은 자주국이고 일본군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어머, 선생님 이상해요. 이거는 대빵대빵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닌가요? 조선은 자주국가래요. 어머,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정신병자가 됐던 정묘호란 병자호란을 겪고 나면서 청나라를 4대
아버지의 나라, 우리 형으로 모시잖아요.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조선을 지금 건드리게 되면은 우리 형 청나라를 건드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조선을 먹고 싶으면은 청나라로부터 빼놔야지만 먹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핵심 내용은 왜 이걸 넣었을까요? 청해의 간섭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부산이란 항구를 시작하자마자 열게 되는 거예요. 부산이란 항구를 왜 열라고 얘기를 할까요? 부산은 일본이랑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자기들이 이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요 항구를 열라고 시킨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몇 년 후에 서로 합의를 해서 두 개의 항구를 추후에 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개의 항구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원산이라는 곳입니다. 교재 다 있어요. 맞죠? 원산은 여기 위쪽에 있는 나라예요. 위쪽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위쪽에 있는 도시인데 왜 여기를 열려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연해주에 내려와 있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내려오는 걸 막기 위해서 원산이란 항구를 연 건데 이거는 그래서 군사적인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디에 항구를 열냐면은 인천에 있는 항구를 엽니다. 인천을 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십니다. 아니면 안 살아도 알아요. 인천이랑 서울은 가까워요. 지하철을 타면 1시간이면 갑니다. 코앞입니다. 그래서 인천이라는 곳을 열게 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용이에요. 만약에 조선이 말을 안 들으면 인천에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서울로 진격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거는 정치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던 게 강화도 조약이고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이 그러면 또 왜 불평등 조약이냐면 7조에 있는 조약. 보세요. 일본 쪽벌이 새끼들은 지들이 뭔데 우리의 해안을 지들 멋대로 측량할 수가 있습니다. 해안 측량권 이게 바로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구조를 보시게 되면요. 이거는 뭐 제한하지 못한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여기 10조가 또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거는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치외 법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치안과 관련된 바깥 외 치안과 관련해서 바깥에 있는 법의 권리를 적용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 쪽발이 새끼들이요.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우리나라에 막 들어왔어요. 물건을 갖다 팔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우리나라 상인들을 두드려 팼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조선의 법으로서 두드려 팬 일본인 새끼를 족쳐야 되겠죠. 그런데 사고를 친 새끼들이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일본의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들은 일본에서 처벌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불평등 조약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 중에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던 게 강화도 조약이다라는 거. 그러면 제시문에 강화도 조약 설명을 던져놓고 예를 들어서 치외 복권이 있었다. 정답이죠. 해양 측량권이 있었다. 정답이죠. 또는 부산 이외의 두 개의 항구를 열게 되었다. 그러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의 내용 한번 잡아드렸고요. 이게 또 끝이 아니에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요. 그 다음에 이어서 같이 체결하는 게 있습니다. 부속조약이에요. 부속조약. 우리가 강화도 조약이 큰 틀에서 일본과 우리가 어떻게 무역을 하겠다라는 걸 밝힌 거라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무역을 하겠어요 라는 내용이 들어간 게 바로 조일수, 조규, 부록 그 다음에 무역 규칙 되겠습니다. 통상장정은 똑같은 말로 무역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요거 두 개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버려요. 그러면 그 내용 한번 볼게요. 먼저 부록입니다. 부록도 불평등 내용 조건이 들어가는데 무슨 내용이 들어가냐면 어이가 없게도요. 일본의 화폐가 우리 조선 땅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이게 불평등 조약 중에 하나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일본에 여행을 갔어요. 가서 일본 돈가스를 신나게 먹었어요. 그리고 계산을 해야죠.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돈 5만 원을 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일본의 경찰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마음대로 물건을 사든 뭐든 일본 화폐로 다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불평등 조약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좀 재밌는 내용이 하나 들어가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간행이정 심리라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부산이라는 항구를 열었어요. 그러면 일본 상인이 여기에 있는 부산에 자기들이 팔고 싶은 물건을 가지고 오겠죠. 그리고 물건을 갖다 팔아야 되는데 이 일본 상인은요. 부산이라는 곳에서 간행이정 심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리를 지금 현재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면 4km입니다. 4km를 부산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부산에 상륙을 한들 선생님의 고향인 대구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물건을 갖다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이 가지고 오면 경계 지역까지 들고 오지만 여기서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받아서 다시 갖다 판 거예요. 그래서 요때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상인들이 먹고 살만은 하긴 했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요게 간행의정 심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가 볼게요. 또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후에 바로 세부조약을 체결했던 조율통상청정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더 쉽게는 무역규칙으로 불렸던 규칙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요. 산무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일본으로부터 못 받아요. 사실은 요 산무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폭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무관세예요. 일본의 물건에는 세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제가 폭망해요. 이건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일본은요. 두 번째 어떤 조항이 들어가냐면 일본 애들은요. 무제한으로 양곡 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양곡 유출 조항이 들어갑니다. 일본 애들은 마음껏 쌀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요. 우리랑 이미 게임이 안 됩니다. 일본은 앞에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메이지 유신으로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을 해요. 우리가 말을 타고 다닐 때 일본은 이때 이미 기차를 타고 다닙니다. 클래스가 달라요. 걔들의 눈에는 우리는 후진국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얘들은 우리나라 땅이 일단 탐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물론 욕심을 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근데 뭔가를 갖다 팔고 돈을 벌고 싶은데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뭐만 가져가냐?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러면 일본 애들은 뭘 갖다 파냐? 얘들은요. 영국에서 칙칙폭폭 산업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 대량 생산된 질 좋은 면, 메리아스라고 그러죠. 속옷 같은 거. 질 좋은 면을 대량으로 떼와요. 그리고 그거를 갖다 팔고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쌀은요. 일제 식민지든 조선이든 고구려든 백제든 신라든 고려든 바로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봐요.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라면, 과자, 빵값이 다 오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쌀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다 오르는 거예요. 일본은 영국에서 만들어진 질 좋고 싼 면제품을 가지고 와서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쌀이 부족해지겠죠. 농민들의 삶은 힘들어집니다. 물가 상승. 그리고 영국산 버버리 면제품을 가지고 올 때 우리나라는 아직도 배틀로 짜는 거예요. 간의 수공업입니다. 질이 게임이 안 돼요. 심지어는 가격도 비싸. 소비자는 현명합니다. 당연히 영국산 걸 사겠죠. 그러면서 조선의 명방직업도 다 같이 망해버리는 거예요.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원래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뭐냐면은 관세인 거예요. 이게 마지막 보호 장치인데 우리는 일본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세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한 번씩 가잖아요. 특히 부모님이랑 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비행기를 타기 전에 100% 들려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면세점. 면세점에 가는 순간 여러분들 어머님의 심장은 벌떡벌떡 뛰기 시작을 해요.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옆에 있든 자든 뭐든 이미 모자이크 처리입니다.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미친 듯이 막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쇼핑을 할까요? 싸잖아요. 왜 쌉니까? 세금이 없잖아요. 그거예요. 근데 어떻게? 국내에 들어오면 세금이 엄청나게 세지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에 우리가 무관세가 아니고 관세가 있었더라면 일본이 가지고는 영국산 버버리 면제품에 세금을 엄청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싸구려 국산 질 낮고 비싼 요 면제품보다 가격을 세금을 많이 때려서 몇 배 비싸게 해버리면 사람들이 싼 맛에 이걸 살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학창시절에 많이 신었던 짝퉁 아디다스 슬리퍼, 삼디다스 슬리퍼라 그러죠. 그거 지금 다이소에 가면 3,000원에 팔잖아요. 근데 정품은 3만 원입니다. 가격차가 10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싼 맛에 이걸 사죠. 왜? 정품 하나 신을 바에 짝퉁 10개 사잖아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관세인데 이거마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경제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 하나는 뭐냐면은 듣고 흘려도 됩니다. 무항세라 그래서 항구에서 세금을 못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국내 여행을 돌아다닐 때 고속도로 지나면 우리 톨게이트비 내잖아요. 그것처럼 일본의 배가 국내에 들어오면 세금을 받았는데 그걸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우리 경제가 힘들어졌다라는 거. 강화도 조약 때문에요. 그래서 요거 두 개.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온다면 강화도 조약의 문제를 물어봤을 때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수 있는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뭐로 가냐면 개화정책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로 보시게 되면은 교재에는 분명히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먼저 나올 겁니다. 근데 조미수호 통상조약은 일단 킵을 내놓을게요. 설명해 드릴 거예요. 해줄 건데 여기는 일단 여기부터 설명을 하고 다시 들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요. 자, 그러면서 개화정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종은요, 지금 광화도 조약을 체결했어요. 맞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항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데 이제부터는요, 근대적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제 에티켓상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사절단의 이름이 뭐냐면은 수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요. 처음 보냈다 그래서 1차 수신사인데 여기 갔던 사람은 누구냐면 기수를 꽂으러 갔다 그래서 김기수 아저씨가 갑니다. 사람 이름은 그렇게 안 중요해요. 이 기수 아저씨가 가는데 고종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기수야, 진짜 가봐라. 가서 진짜 일본이 많이 발전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봐라. 기수 아저씨가 개깜놀합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에 도착을 해서 일본의 수도까지는 기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충격에 빠집니다. 전하, 진짜 많이 발전했습니다. 우리도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데 버프링이 4년이 걸려요. 왜?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분명히 이거 하려면 계획을 짤 거예요. 은동진 선생님 강의 오늘은 2개, 내일은 3개.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넉넉지 않아요.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보고 이제 개화,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준비를 하는데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무려 4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4년 후에 고종이요, 다시 한번 수신사를 보내요. 그게 뭐냐면은 2차 수신사입니다. 받을 수, 이제는 우리가 서양의 문물, 일본으로부터 예전에 우리가 찐따 같은 일본에게 우리의 문물을 전해주러 갔더라면 이젠 받으러 가는 거예요. 또 받으러 가는 겁니다. 4년 후에. 그런데 사실 갔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앞에 있던 무관세, 그 다음에 쌀 가져가는 것 때문에 지금 조선 경제가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서 일본에게 야, 이거 좀 어떻게 좀 없애봐라 라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직 인천이라는 항구를 열기 전인데 일본이 자꾸 인천을 열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바보가 아닙니다. 인천 열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 데 좀 열게 하면 안 되겠니? 라는 목적으로 2차 수신사에 당시 고종의 오른팔이었던 김홍집이라는 아저씨를 파견합니다. 이 아저씨는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홍집이를 파견하게 되는데 일본이 이 얘기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줄 필요가 없죠. 하나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홍집이는 또 고종이 또 어떤 명령을 받았을까요? 홍집아, 4년 후에 다시 가는 건데 일본이 그동안 더 발전했는지 한번 확인해봐라. 당연히 더 발전했겠죠. 홍집이 아저씨 얼마나 우울할까요? 그 우울한 마음에 누굴 찾아가냐면 당시 일본에 있었던 청나라 외교대사관으로 갑니다. 거기 외교대사관에 가서 청나라 우리 형에게 울면서 얘기를 하겠죠. 형, 나 큰일 났죠. 고종이 이거 하라기는 하나도 못했죠. 나 어떡하지? 그러자 청나라 외교사신이 외교대사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홍집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가 건강하면 되지. 이게 뭐가 중요한데? 홍집아, 근데 너 혹시 이 책 아니? 조선책략, 중국의 황준센, 황준원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 들어봤니? 아니 형, 이 책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런 멍텅구리. 홍집아, 러시아가 내려온다. 네가 내려온다. 그러므로 누구? 우리 형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조선책략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홍집이가 보고 깜놀을 합니다. 그리고 홍집이가 이 책을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을 만나겠죠. 고종이 뭐라고 할까요? 야, 홍집아, 어떻게 됐는데? 전하, 실패했습니다. 이런 시한 전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하, 이 책을 보십시오. 조선책략, 전하, 러시아가 내려온답니다. 그러므로 중국, 일본,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라는 조선책략책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본 고종이 또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대량 복사해서 시중에 갖다 뿌리는 거예요. 갖다 뿌리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지금
상종도 안 했던 신미양요 이후에 상종도 안 했던 미국과 지금 친하게 지내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only 성략밖에 없었던 살인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한 얘들을 이 당시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정척사파라고 불러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얘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성략자들입니다. 지킬 위, 바를 정, 바른 것을 지켜요. 바른 건 뭘까요? 성리학입니다. 그리고 사악한 것을 배척한대요. 사악한 것은 뭘까요? 서양의 모든 거예요. 서양의 모든 것. 이거를 배척한다라는 게 위정척사파입니다. 그러면서 얘들이 이 책에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의 고향인 경상도 지역에서 영남 지역에 있었던 양반 유생들 10,000명이 상소를 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남만인소라는 상소를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영남만인소의 내용은 뭐냐? 전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국은 원래부터 우리 형입니다. 굳이 뭐 친하게 지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전하. 일본은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연해주에 내려오긴 한 건 팩트인데 이 러시아가 우리를 친 적이 있습니까? 왜 내려왔는지 정확한 의도도 모르는데 굳이 우리가 싸웠던 미국 새끼를 땡겨올 필요가 있습니까? 너무 설레발입니다. 라고 했던 내용이 영남만인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인데 그러면서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또 고종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홍지만 두 번째로 야 홍지마 이거는 실패했다 치고 이 책은 잘 가져왔고 근데 일본은 어떻게 됐니? 더 발전했 전하 쩝니다. 너무너무 많이 발전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빨리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또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종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개화 정책을 펼치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화 정책을 펼치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가만히 있으면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나요?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면은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 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화정책 기구를 하나 만듭니다. 그 기구 이름이 뭐냐? 통하리라 뭐가 통하는데? 서양의 문물이 통하리라 통리기무아문이라는 개화정책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리기무아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두 가지 정책이 있어요. 첫 번째 정책은 뭐냐면 조선은요. 그 전에 5개의 군대로 구성된 5군령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서양 세력들, 우리형 청나라나 아니면 일본이 서양에 털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싸워보기도 했잖아요. 병인양요, 신미양요. 서양의 무기에 우리가 너무 많이 약하다. 우리 무기는. 그리고 우리의 군대가 너무 취약하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려면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새롭게 만들어요. 어떻게? 일단 5개의 군대 중에 3개의 군대를 정리해고 시켜버립니다. 그게 2억만 남기는 거예요. 3개를 정리해고 시켜요. 그리고 나서 킵하고 세이브한 돈으로 뭘 만드냐면 신식군대를 만들어요. 그 신식군대 이름이 뭐냐면 특별한 기술을 가졌다 그래서 별기군이라는 군대를 만듭니다. 별기군은 신식군대고요. 이제는 뭐가 중요한 시기입니까? 더 이상 무술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라는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5군령에서 3개의 군대를 자르고 남아있는 부대 장어형, 무어형을 해서 2형을 남기고 세이브한 돈으로 특별한 기술을 가졌던 별기군을 만들었다라는 거. 통리기무아문을 만든 후에 펼친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이렇게 해서 개화정책, 개화기구를 만들고 개화정책을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일단 군대 시스템부터 최신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개화기구를 만들었다고 개화문물이 막 들어오나요? 저절로? 아니죠. 개화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이제는 인근 나라에 파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일본에게 파견했던 사절단을 뭐라고 하냐면 신사유람단이라고 불러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일본을 조사하고 볼시, 보고 관찰한다 그래서 조사시찰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절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거 보낼 때 재미있는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사절단을요. 가려면 일단 부산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영남만인소에서 조선 책략책으로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갔다가 또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암행공사 형태로 비밀리에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갔던 사람들도 자기들이 일본 가는 줄 모르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나영수 PD가 만드는 뭐 해외에 어디 놀러 가는 거 보면 당일 바로 여행 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산에 도착했더니 배를 타세요. 그러면서 일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제도니 사상, 그 다음에 뭐 새로운 시설들을 보고 배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형 중국 청나라에도 보내야 되겠죠. 청나라에 보냈던 사람들은 영선사라는 사절단을 보내요. 여기에 갔던 아저씨 한 분은 지금 탤런트와 이름이 똑같은 김윤식이라는 아저씨를 보냅니다. 자, 청나라로 가서 뭘 배울까요? 청나라는 지금 기억나십니까? 자기 문화에 대한 자존감이 개쩔잖아요. 그래서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특히 서양의 무기만을 배우자라는 양무운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선사는 청나라에 가서 뭘 배우겠습니까? 무기를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귀국을 해서 뭘 만드냐면은 조선의 무기 기구를 만드는 창고인 기기창이라는 창고를 만들었다라는 거. 여기 잡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킵해놓고 있었던 미국과의 조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김윤식 아저씨가요. 청나라에 가서 뭘 만듭니까? 무기 만드는 걸 배우잖아요. 근데 우리로 치면 덧셈 뺄셈도 모르는 아이가 미분적분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신나게 배우는데. 또 얼마나 우울하겠어요.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하겠죠. 형, 이해가 안 되나 어떡해. 나 돌아가서 또 뭔가 만들어야 되는데 나 어떡하지? 그러자 무기를 가리키는 교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식아, 이게 뭐가 중요한데? 이거 몰라도 된다.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윤식아, 그거 아니? 러시아가 내려다 그러므로 누구? 중국, 일본, 미국과 조약을 체결해야 된다.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라고 또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번의 강조 끝에 드디어 체결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체결을 했다라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킵해놓고요. 자, 그리고 우리 사절단 내용을 또 보시게 되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선생님이 여태까지 연도를 강조한 적은 없었는데 그래도 중간 지점에서 연도 하나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통하리라 뭐가 통하는데 서양의 문말이 통했던 개화기구였던 이 통야문은 딱 정확하게 1880년도에 만들어지고 각종 이러한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은 앞에서 계속 봤지만 누가 계속 강조를 합니까? 청나라의 알 수 없는 정체불명의 소개팅, 알선을 계속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의 배경은 2차 수신사로 갔었던 홍지비가 가지고 왔던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또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정리를 하자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단독으로 시험 문제 낼 수가 있어요. 조선책략 책 내용 설명을 던져놓거나 설명해놓고 다음 책이 끼친, 더 쉽게 넣으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정답은 두 개로 걸릴 수 있겠죠. 뭡니까? 영남만인소가 일어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럼 정답입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답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청나라의 알선 한번 볼게요. 청나라가 그러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소개팅을 하냐?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 청나라는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일본이 광화도 조약 이후에 미친 듯이 침투를 하고 있잖아요.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선생님이 또 AOA 서른과 결혼을 했어요. 아니면 예를 들면 뻥이지만 서른과 내가 사귄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전부 다. 제가 무슨 서른이야. 근데 글을 넣었겠지만 디스패치에 서른과 이렇게 손을 잡고 뽀뽀라는 사진 찍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쩐다. 운동진술 뭐지? 성공했다. 멋지다. 대박.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의 전 국민들은 서련은 은동진이라는 거에 사람, 은동진의 여자란 걸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찝쩍대지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청나라는 누구를? 일본을 두드려 팼었던 미국을 땡겨와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형님, 요 조선 봐요. 요거 내 거예요. 내 여자예요. 이쁘죠? 인정을 받으려고 청나라가 미친 듯이 탓을 땡겨왔던 겁니다. 그런데 땡겨오니까 미국은 온 김에 잘됐다. 왔는 김에 우리도 좀 뜯어가야 되겠다 라면서 체결한 게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그러면서 이거도 결국에는 어떤 거냐면 불평등 조약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은 강화도 조약이지만 최초로
서양과 맺은 조약이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면 우린 또 여기서 뭘 알아야 될까요? 바로 여기 왜 조약 내용이 불평등 조약인지를 좀 아셔야 됩니다. 표를 띄우면 되지만 여기를 또 지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 킵을 해놓고 좀 이따 한번 다시 복습해 드릴게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면 왜 불평등 조약이냐. 일본과 마찬가지로 치외법권이라는 조약이 들어가요. 이건 뭡니까? 치안과 관련해서 바깥의 법의 권리를 받는 겁니다. 미국 애들도 우리나라에서 사고를 치면은 지들 나라 법을 적용받는 거예요. 조선의 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일본과 다르게 우리는 미국에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최악의 조약의 대우를 넘겨버립니다. 최악의 불평등 조약을 줘버려요. 그게 뭐냐면 최혜국 대우 조약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또 엄청 뜯겨요. 이건 뭐냐면 그 해당 나라에게 최대한 혜택을 베푸겠다라는 거예요. 최대한 혜택을 베푸고 대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미국이요.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프랑스랑 조약을 체결했다. 근데 프랑스는 미국과는 다르게 프랑스는 광산을 가져간다는 조약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되냐. 광산을 가져간다는 말이 없더라도 최혜국 대우 조약이 발동됩니다. 그러면서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오토매틱으로 자동으로 나도 광산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예요. 최악의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게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돌아버려요. 우리가 일본과의 광화도 조약과 세부적인 내용, 특히 규칙에 들어갔던 세 가지가 없던 것 중에 뭐 때문에 망했나요? 관세, 무관세 때문에 우리 경제가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 딱 하나만 외쳐요. 텍스, 텍스, 텍스 플리즈, 텍스 플리즈. 그래서 세금을 꼭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코딱지만큼의 세금을 얻어요. 그걸 얻는 대가로 우리는 미국에게 최혜국 대우 조약을 줘버리는 거예요. 아주 돌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뜯기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를 어렵게 내면은 광화도 조약에서는 일본이 최혜국 대우 조약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 처음 들어간 거는 미국부터입니다. 사실은 일본도 이걸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넣지를 못해요. 왜? 우리 조상님이 똘똘했나요? 그게 아니고 일본이 이걸 넣으러 가자. 우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일본아 걱정하지 마라. 우리 형 청나라. 우리 형이라서 그냥 우리 형은 계속 친하게 지낼 거고 너랑 조약 체결했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나라는 조약 체결 안 할 거야. 근데 이게 뭐가 필요하니? 일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샹. 그래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처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조항이 하나가 들어가는데 무슨 조항이 들어가냐면요. 불평등 조항은 아니에요. 거중 조정 조항이라는 게 들어가요. 이거는 뭐냐면 큰 나라가 중간에 들어가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다른 강한 나라에게 삥을 뜯기거나 괴롭힘을 당한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개입을 해서 중간에 껴서 조정을 시켜주고 싸움을 말려주는 역할입니다. 그러한 내용이 들어갔던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그러면 하나를 더 정리를 하자면 기억나십니까? 우리는 근대적인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 국제 에티켓상 어떻게 됩니까? 외국에 사절단을 보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절단을 미국에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안기법이라면 안기법이지만 여러분들 미국을 가려면 얼마나 먼 길입니까? 지금 같으면은 물론 이때는 배를 타고 가겠지만 지금은 비행기를 타야 되겠죠. 여러분들 비행기 회사 중에 보잉사라는 비행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어디에? 미국으로 보냈다라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갔던 대표적인 인물로는 육일준이라는 아저씨가 있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단독으로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조선 책략의 내용을 물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초기의 개화 정책, 초기에 이렇게 개화 정책을 했다라는 것을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조미수호 통상조약이고요. 보시면은 이게 조약의 내용이에요. 1조 내용이 한쪽에 당하면은 중간에 껴서 도와준다라는 거중조정. 그리고 4조는 치외복권.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관세. 텍스를 지불하는 대신에 어떠한 권리, 다른 나라에만 줬던 권리가 있더라면은 자동으로 그 내용이 없더라도 미국도 똑같이 누리는 거. 요런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거. 그래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나라.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와도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디테일한 내용을 알라는 게 아니고
다 불평등 조약이에요. 다 불평등 조약이고 이 나라에게는 전부 다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갔다라는 거. 최다는 나라에게 혜택을 베푸는. 그래서 여기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정척사파 운동 가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잡자면 교재에도 아마 개화정책 기타 등등이 있을 텐데 여기는 빠졌네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교재에 보시면은 개화파가 2명 있어요. 그 개화파는 일단 여기서는 킵해놓고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끊어서 다음 강좌 때 개화파 얘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 끊어갈 건데 위정척사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 했던 내용이에요. 위정척사파 어떤 애들입니까? 머릿속에 성리학밖에 없는 살인파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뭉뚱그려서 뭐 동인, 서인 나누지 말고요. 그냥 뭉뚱그려 살인파. 그러면은 이 위정척사파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지키고 그 다음에 서양의 모든 것을 배척하는 애들이 바로 위정척사파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들의 트렌드를 따라가 볼게요. 1860년도에는 어떤 시기냐면 한마디로 흥성대원군이 집권하고 있던 시기예요. 이 시기 때는 어떻습니까? 흥성대원군이 일단 걸어 잠그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잖아요. 얘들과 코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흥성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척하주전론, 병신 싸우자, 서양의 모든 걸 배척하고 전투를 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척하주전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흥성대원군이 사라지고 고종이 집권하면서요. 무슨 조약?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부산이라는 항구를 열고 기타 등등 2개로 원산, 인천을 열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열개. 항구를 열었다 그래서 개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연히 위정척사파 애들은 개항 반대를 하겠죠. 5가지 이유를 들어서 개항 반대를 하고요. 서양이나 일본 쪽발이나 똑같다라는 외양일치론을 또 외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개항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1차, 2차 수시사를 보내면서 결국 개화를 하기로 결정을 하죠. 이제는 개화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뭘 만듭니까? 통하리라 통리기무하문. 그러니까 당연히 위정척사파는 개화 반대를 하겠죠. 이 시기 때 뭘 가지고 옵니까? 조선 책략책이 또 큰 이슈가 되는 거고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명남 지역에 10,000명이 상소를 올렸던 명남만이소가 일어났다라는 거. 그럼 가볼게요. 마지막 90년대입니다. 통상수교 반대를 했지만은 수교도 하고 항구를 열었어요. 항구 여는 걸 반대를 했지만 항구를 열었고 심지어는 이제는 서양의 문물이 들어옵니다. 그거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총칼을 들고 싸우는 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요 의병은 나중에 3개의 의병이 있는데 그 내용만 해서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병의 내용까지 끝냈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일단 초기의 개화 정책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때는 우리가 뭘 배우게 되냐면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 그 다음에 이러한 개화 정책에 대한 속도와 방향, 노선을 놓고 또 일어났던 대립,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또 2번째 강좌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좌에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